PBR이 한국이 1.1배고 S&P 500이 한 4배 정도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당연히 PBR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되게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5천도 그냥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뭐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또 예. 이제 주제로 많이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홍명기 부총리도 이제 직접 영국까지 가셔가지고 네. 이제 선진지수 편입을 이제 도전하겠다, 재도전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원래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원래 지금 정부는 아무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 왜냐 MSCI 선진지수 편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매년 나왔어요. 정부에서 어떤 대답도 없었고 뭐 정부에서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번 또 정권에서도 힘들겠다. 그 전부터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시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홍명기 부총리가 뭐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낼 리는 없거든요. 적극적으로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MSCI랑 교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거기 수많은 아이비들이 있었잖아요. 골드만삭스부터 JP모건. 런던 가가지고 그 투자자들 앞에서 한국을 세이지하는데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다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언제 또 이게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MSCI 그 편입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게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큰 게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이에요. 여기에 또 예. 이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같은데 역외환율 시장이 있어서 거기서는 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원하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직접 이거 결제하고 싶은 거예요. 3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못해요. 그러니까 실물 결제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를 MSCI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 정부는 꿈도 꾸지 마라. 안 돼. 왜냐면 옛날 그 IMF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MSCI도 이제 관찰 대상국에서도 다 빼버렸어요. 아예 검토도 말이 안 통하니까 예. 검토도 안 해요. 근데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건 이거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그 2개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있고 공매도 완전히 이제 다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공매도 반대입니다. 공매도 저도 요즘에 제가 더 느낀 게 공매도는 진짜 우리 한국에서는 좀 없어져야 될 제도 같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로 보면은 이 2가지는요 일단 나중 문제예요. 이게 MSCI로 갔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일단 24시간 개방되느냐 마느냐. 이게 되면 이 2가지는 어쨌든 이제 정부랑 조율을 해봐야 될 텐데 큰 산은 넘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MSCI 이게 되면 왜 좋냐면요. MSCI를 추정하는 자금을 제가 그때 검색을 해보니까 1경 3천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얼마죠? 2천조거든요. 근데 여기 추정하는 자금이 1경 3천조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보통 1년에 작년에 한 30조 팔았잖아요. 올해도 많이 파는데 이게 만약에 편입되면요 60조 원 플러스가 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흥국이니까 신흥국에서 먼저 우리나라 빠져나가요. 그러면 일단 먼저 외국인이 나가고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제 선진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60조 정도 된대요. 이것만으로도 증시가 급등할 여지가 다분하고요. 거기다가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 결국 몸살을 앓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맨날 신흥지수에는요 지금 막 인도 들어오고 뭐 사우디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양보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무조건 줄여야 되죠. 줄여야 되니까. 근데 선진국은요 지난 몇 년간요 이 신규 편입이 없었대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들어가면 우리나라 수혜고 물론 다른 나라가 좀 피해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맨날 피해봤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또 선진 증시에 편입이 되면 PER이나 PBR 밸류에이션 지표가 지금보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되게 PBR이 한국이 1.1배고 S&P 500이 PBR이 한 4배 정도.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당연히 PBR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게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증시 뭐 진짜 5천도 그냥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지수에 편입되는 거 이슈만.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좀 시간은 걸려요. 홍명기 부총리가 언급은 했지만 언제 한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없고 그리고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 편입 이게 보통 1년 정도 걸린대요. 시간이 진짜로 될 때까지는 최소한 2년은 걸리거든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되 어쨌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뭔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좀 정말 좋은 뉴스다.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최소 걸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선이 내년 3월이죠.
근데 이제 뭐 몰라요. 뭐 MSCI랑 딜을 하면 예. 뭐 특례 편입 같은 것도 하면 예. 되니까 뭐 그게 불가능한 게 뭐 있겠어요. 사실은 하면 하는 건데 정기 사이클 상으로 한 2년 걸린다거든요. 예. 결국 공공연한 사실 뭐 외환 당국의 소위 저희가 또 수출 제조 예. 중심으로 커온 국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되게 좀 정부에서는 많이 좀 민감하게.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외환보유고가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거 걱정할 정도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는 건데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발 정부가 전향적으로 좀 판단해서 예. 좀 환율시장 개방을 했으면 좀 아마 좋겠습니다. 여기 환율 시장이 개방이 된다면 매년 뭐 미국에서 국무부가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뭐 이런 지정 리스트 발표할 때마다 괜히 또 예, 뉴스 뭐 딴지 걸리도 않고 불안하게 지켜보지 예. 않아도 되겠네요. CS 킴님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투자자 예탁금이 63조로 요즘 점점 빠지고 네, 있다고 좀 이제 보시네요. 그래서 코스피에 힘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상황이 좀 반전되려면 어떤 선행 조건이 필요한지. 그래도 저는요 이게 이 수치도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요. 63.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런데 감소한다면 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는데 정말 시장 안 좋잖아요. 우리 한국 안 좋은데도 60조를 유지하는 거는 대단한 것 같고 사실 올해 연초에 60조랑 지금 60조는 다르잖아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빼진 않고 계세요. 그건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예탁금이라는 건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금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예수금이 사실 예탁금이잖아요. 주식을 사려고 놓은 예. 거. 근데 내가 주식을 사면 예탁금은 당연히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올해 주식 상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70조인가 80조 됐는데 계속 사세요. 계속 사는데 예탁금이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 계속 사실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63조 갔다가 67조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왜 갑자기 요즘에 이렇게 빠졌다 올라갔다 하냐면은 DOU하고 저번에 그 예, 카카오페이 청약 카카오페이. 때문이에요. 청약 때문에 좀 이렇게 흔들리는 거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레벨은 60조하고 70조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예탁금은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과거랑 달라진 게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돈 빼서 나가버렸어요. 예. 진짜. 근데 어쨌든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고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주식도 현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확실히 거래대금은 많이 줄긴 줄었어요. 거래대금이 지금 굉장히 급감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도 크고 또 그렇다고 돈을 빼지 않는 건 희망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 방법은 뭐 이거밖에 없어요. 증시가 활발해져야죠. 예. 그러려면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올라가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이루어진다라면은 언제든지 또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예탁금 빠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 그거는 사실은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일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은 게 공급망 병목, 인플레이션. 하나가 더 있는 게 IPO. 올해 역대급 IPO. 예. IPO가 많아지면 당연히 기존 회사들이 다 피해를 봐요. 수급을 뺏겨요. 그래서 어제 사실 우리나라 빠질 이슈 없었는데 예.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죠. 예, 상장해가지고 바로 그냥 증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올해 말까지는 더 이상 대역급은 사실 없어요.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 큰 거는 다 대부분 종료가 됐으니까 이 이슈도 마무리됐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 이제 그렇게 너무 우려할 사항은 저는 예. 아니다. 공모주 말씀 나온 김에 네. 공모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카카오페이도 사실 어제 상장해서 또 더블에는 성공했는데 오늘 네. 다시 또 지금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좀 하락을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로는 사실 여전히 많이 올라가는데 2배 정도. 예, 올랐어요. 두 배. 지금 코스피 시총 16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수급을 뺏어온 측면도 있는데 네. 오늘 또 아침에 또 보니까 카카오도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사상 네. 최대 좋은 모습을 오늘 보이고 많이 있는데요. 올랐어요. 카카오 시리즈 한번 평가를 한번. 그냥 사실 저는 카카오가 그냥 다 상장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카카오 하나만 있었으면 예. 엄청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20만 원 넘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꾸 이제 상장하니까 이게 힘이 분산돼가지고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카카오 스스로가.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예전에 지분 투자 받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카카오페이만 해도 2대 주주가 알리페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상장을 하게 되냐면요. 주주들이 반대를 해도 2대 주주나 3대 주주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자기네는 엑시트 해야 되니까.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 좀 아쉽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도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규제 이슈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뭐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악재들 충분히 반영됐고 카카오의 그 플랫폼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밸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11만 원, 12만 원은 사실은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대니까 그 악재도 반영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은 사실은 좀 어닝 쇼크예요. 왜냐하면 기대보다는 못 미쳤어요. 영업이익이. 매출은 좋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좀 선반영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을 예. 탈 것 같고, 다만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는 비슷해요. 형제 같은 회사들인데 엄밀히 따지면 또 경쟁이에요. 같은 금융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보니까 카카오뱅크를 팔아버리더라고요. 예. 팔고 페이를 사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반대 같기도 한데 서로 간에 이제 힘겨루기를 하겠죠. 근데 분명히 카카오뱅크는 은행이고 카카오페이는 결제 회사니까 약간 결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카카오뱅크가 어땠었죠? 상장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이 예. 나왔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다시 원위치 됐어요. 카카오뱅크는 비싸다는 건 주주분들도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싸진 않죠. PER이 100배가 넘으니까. 카카오페이도 지금 11조 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25조까지 갔잖아요. 누가 봐도 싸진 않습니다. 굉장히 뭐 고밸류 받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카카오페이가 쉽게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음 달에 아마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될 거예요. 예, 이게 조건이 지금 맞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고 MSCI 지수에도 특례 편입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시총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두 가지 이슈를 보면 수급 이슈로라도 다음 달 12월 둘째 주죠. 둘째 주에 편입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편입이 끝나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수급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주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뭐 아무튼 선택을 하세요. 뭐 지금 2배 올랐으니까 뭐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는 거에 여러분의 선택인데, 나머지 절반, 아니 뭐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는 건데, 다음 달에 코스피 200에 만약에 특례 편입이 됐을 때는 그 줌에서는 꼭 비중을 일부는 줄여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또 패시브 또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지수 편입 전에 미리 또 사실 예측해서 사놓으신 다음에 재료 실현 전에 또 파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카카오뱅크 사례가 딱 보여주잖아요. 그냥 들고 계신 분은 지금 굉장히 속쓰리잖아요. 근데 그 좋을 때 파셨던 분은 오히려 기분이 좋고 하는 거니까, 카카오페이도 이게 주가가 막 밸류가 싸고 막 이러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고밸류는 맞으니까 그걸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킴님에서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많은 주식 유튜브들이 현금 확보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손실을 보는 상태에서 보유 주식을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될지 물어보셨습니다. 현금 확보를 왜 하라고 하는지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뭐 시한관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3천 깨진 상황에서 미국이 사상 최고치인데 한국만 왕따가 난다?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디커플링 해소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은 지금 뭔가 이제 리스크들이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아직은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 레벨에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 있으면 뭐 자동차 같은 기업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저는 오히려 늘리는 걸 더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근데 내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싶으면 지수 때문에 늘리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측면에서 현금을 확보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라는 좀 반도체 업종도 갖고 있고 자동차도 갖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업종별로 있는데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확장성이 없을 것 같다. 저는 무조건 기업을 볼 때 확장성을 보거든요. 자동차 내년에 제가 왜 좋게 보냐면요, 현대차는 자꾸 진화를 해요. 옛날처럼 내연기관만 팔잖아요. 뭐 디자인 좋게 만들어서. 그러면요,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인정 못 받아요. 근데 내연기관 차도 잘 팔지만 아이오닉 잘 팔리죠. 아이오닉 7도 오늘 일부 티저 공개됐고 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2023년에 로보택시 나옵니다. 아이오닉 나온다고 했고, 이제는 현대차도요, 차를 사면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 OTA라고. 이게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강점인데 이것도 지금 시작을 합니다. 현대차가 놀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점점 뭔가를 보여줘요. 모빌리티 쪽으로. 그걸 안 보여주면은 저도 뭐하러 이런 게 투자해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현대차도 좋지만 현대 오토웨버 같은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 그 회사를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갈 방향은 그거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모비스도 좋게 보는 이유가 자동차 반도체라고, 오토웨버는 소프트웨어라고. 이게 방향이 맞거든요. 이쪽 방향이.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10년짜리예요. 사실 사이클 자체가. 근데 이게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제가 확장성. 음식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국엠에서만 음식을 이렇게 음식료 회사들이 서로 나눠 가져요. 그 의미 없어요. 그건 그냥 한계가 있어요. 그냥 아무리 벌어도요 주가 안 갑니다. 근데 음식료 회사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제일제당 같은 게 요새 빠지긴 했지만 예. 비비고 브랜드 엄청 알리잖아요. 성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계속 지금 해외 쪽에 공략을 하고 있어요. 확장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노력을 하는 기업, 확장성을 보이려는 하는 기업은 전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업을 갖고 있다. 지금 주가 안 좋아도 팔 이유가 없고 더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기업이다. 계속 실적도 안 좋고 예. 그건 팔아서 교체하는 건 좋은 거예요. 지수 때문에 하락할 것 같아서 저는 현금화하는 건 반대고, 보유한 기업별로 확장하는 노력을 하느냐 확장. 안 하느냐 이걸 보시고 현금화를 예. 한번 기준을 삼아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게임주가 또 핫하지 않습니까? 네. 위메이드가 또 미르포 출시와 함께 NFT 플랫폼을 이제 하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이미 많이 네, 한 많이 상황이긴 했죠. 하고요. NC는 또 리니지 W를 좀 기대감이 미리 온 네. 것 같더니 오늘 다시 또 빠지고 있고,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 이렇게 네, 수혜를 맞습니다. 받으면서 더 주목받는 모양인데, NFT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 분야 과연 지금 코인의 약간 초창기 모습인 건지 네. 아니면 뭐 이미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뭐 설거지 당하는 건지 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NFT 시장이 계속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은 콘텐츠의 강국입니다. 요새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콘텐츠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NFT를 만들거든요. 예. NFT 하기 제일 좋은 게 팬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엔 BTS가 또 있잖아요. 그거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냥 부르는 게 값이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엔터, 게임주, 드라마 제작사 올라가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너무 또 이렇게 과열되게 오르면 항상 기간 조정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규 접근은 지금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자제하시되,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NFT 사이클이 어디까지 열릴지 지금 모르잖아요. 예. 주가 어디서 고점 나올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가져가세요. NFT와 관련돼서 사업 잘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가져가 보시고, 위메이드도 좀 잘하고 있고, 최근에 뭐 게임빌, 컴투스, 네. 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 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분위기를 잘 잡고 있고, 엔터 중에서 하이브, NC는 리니지 W가 나왔는데 사실 뭐 매출 순위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애플 앱스토어는 매출 순위 괜찮은데 예. 게임이 뭐 너무 똑같다 막 이게 그렇습니다. 형편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데, NC도 뭔가 이제 이런 면에서는 하나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확장성 있잖아요. 기존의 비슷한 게임 말고 예. 리니지를 이용한 뭐 NFT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번에 위메이드가 대박났던 게 페이 투 원이라 그래가지고 아이템을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 내에서 자기가 돈을 벌어요. 직접. 예. 처리가 뭘 네, 키면 맞아요.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이제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NC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그거를 주주들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나올 때까지는 좀 주가는 지지부진하겠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앞으로의 주가는 저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요즘 핫한 주제 않습니까? 네. 메타버스도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 이름을 또 메타로 메타. 바꿔버렸고, 지금 모든 미국의 빅테크들이 사실 메타버스 조금씩 다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고, 애플도 뭐 이제 글라스까지 따로 선보이면서 이제 애플과 구글은 좀 최대한 현실을 복제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페이스북은 좀 더 3D 캐릭터 같은 거를 이제 먼저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이 메타버스도 좀 목적을 가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메타버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메타버스 저는 너무 좋게 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너무 좋다고 사란 얘기가 네. 아니라 지금은 좀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주가가 너무 빨리 달려갔어요. 메타버스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열광하고 흥분하고 막 주커버그까지 저렇게 할 정도니 이건 진짜 된다. 근데 주가 보면요,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요, 뭐 덱스터 보면요, 저 이미 우주로 날아가 예, 있어요. 이럴 때 흥분해서 사면 항상 화를 당하니까 예. 절대적으로 지금은 저는 사는 거는 말리고 싶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메타버스는 이렇게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는데 걔가 이제 산책하는 주인이죠. 걔는 이제 한마디로 주가인데 지금 걔가 너무 빨리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주인도 막 네, 끌려가는 약간 그런 모습인데, 반드시 걔는 주인한테 돌아옵니다. 그 타이밍을 노려서 사세요. 반드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한정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 환상을 심으시면 안 되고, 산업은 되니까 장기 투자는 너무 좋아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계속 저는 메타버스를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도 좋은데 메타버스 ETF도 미국에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투자하시면 너무 좋아요. 메타, 여러 네. 기업의 분산 투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달 월급 받으면 일부를 매달 그 ETF 태우세요. 그럼 변동성이 줄어들잖아요. 빠져도 좋고 오르면 오를수록 좋고. 그래서 메타버스 사이클은 몇 년 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계속 이루어질 사이클이고 전 세계가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너무 막 흥분하실까 봐 예. 우려감. 이게 너무 급등하면 항상 우리 많이 당해봤잖아요. 맞습니다. 2차 전지도 그래요. 전기차가 지금 2차 전지 소재 에코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올랐지만요. 작년 하반기하고요. 올해 한번 상반기 보세요. 주가 엄청 빠졌어요. 왜냐면 너무 달려가기 때문에. 한 번씩 누릅니다. 고점에서 많게는 30%씩 빼버려요. 반드시 한번 찬스가 오니까 기다리시고 그리고 메타버스 기업 중에서는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어쨌든 한국에선 네이버. 네이버가 어쨌든 제페토란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아 보이고 미국에서는 그 유니티라는 기업이 괜찮더라고요. 유니티가 이제 메타버스 게임 구현하는 엔진 점유율이 70% 정도 되니까 그거 해보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상장된 그 메타버스 ETF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